퀵크윅의 레머던, 즉 금식과 굴욕은 하루 종일 계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밤이 될 때까지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교적 의무를 매우 존중하는 편이라 아무리 우스꽝스럽다고 해도 그런 것을 낮춰보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개미들이 독버섯을 숭배하는 것을 보더라도 혹은 우리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행성에서도 볼 수 없는 전례 없는 고백하는 이들이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몸통 앞에서 절하는 것을 보더라도 나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말한다. 우리 좋은 장로교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 다른 민족들이나 이교도들의 미친 신념을 자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습게 보지 말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퀴크웨그는 유조와 그의 레머던에 대해 가장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인가? 퀴크웨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그는 만족하는 듯 보였다. 그럼 그를 그대로 두자. 우리가 그와 논쟁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를 내버려 두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자비가 있기를. 장로교 신자든 이교도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각자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져야 한다. 저녁 무렵 그의 의식이 모두 끝났다고 확신했을 때 나는 그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다. 퀴크웨그. 나는 열쇠 구멍을 통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퀴크웨그, 왜 말하지 않느냐? 나야, 이슈밀이야.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혹시 뇌졸중을 겪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열쇠 구멍을 통해 방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방으로 통하는 문이 방의 구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열쇠 구멍을 통해 볼 수 있는 시야는 매우 좁고 불확실했다. 나는 크유이지의 하푼나무 자루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건 지난밤 여주인이 그에게서 빼낸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방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건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하푼이 거기 놓여 있기에 그는 분명히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확신했다. 크유이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무언가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뇌졸중인가? 나는 문을 부수려 했지만 문은 단단히 막혀 있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급히 내가 만난 첫 번째 사람에게 내 의심을 이야기했다. 객실 청소부. 오마이 갓, 뭔가 일이 생겼나 봐요. 아침 먹고 나서 침대를 정리하려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쥐 한 마리 소리도 안 나고 그 뒤로도 계속 조용했어요. 하지만 둘 다 짐을 안전하게 두고 나간 줄 알았어요. 오마이 갓, 미스터스, 살인 사건, 허시 부인, 뇌졸중. 그녀는 부엌으로 뛰어갔고 나는 뒤따랐다. 허시 부인이 곧 나타났다. 그녀는 겨자 항아리와 식초병을 들고 있었고 그때 막 찬장에 손을 대며 작은 흑인 소년에게 꾸짖고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제발, 제발, 도끼를 가져와서 문을 부수도록 해주세요. 도끼, 뇌졸중을 겪었을 거예요. 확실해요. 그렇게 말하면 아는 서둘러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나 허시 부인은 급하게 겨자 항아리와 식초병을 내려놓으며 내 팔을 잡았다. 뭐 하는 짓이냐? 나는 가능한 한 차분하고 빠르게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무의식적으로 식초병을 한쪽 콧구멍에 대고 잠시 생각하던 그녀는 갑자기 외쳤다. 아니, 내가 창고에 하푼이를 놓은 이후로 못 봤어요. 그녀는 계단 밑에 작은 창고로 달려가 짧게 들여다본 후 돌아와서 퀴크웨그의 하푼이 없어진 것을 알렸다. 그가 자살했어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불쌍한 스틱스가 또다시 똑같은 일을 했어요. 이제 또 다른 침대 보러 가는군요.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이건 제 집 망할 일이에요. 그 프레드에게 여동생이 있나요? 그 소녀는 어디 있죠? 저기. 베티. 스나를스 화가에게 가서 이곳에서는 자살 금지. 그리고 거실에서 흡연 금지라는 간판을 그리라고 해요. 한 번에 두 마리 새를 죽이는 셈이죠. 죽음?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저게 무슨 소리죠? 거기 저문이? 잠깐 멈추세요. 그녀는 나를 따라 올라와 다시 한번 내가 문을 열려고 하자 나를 붙잡았다. 내가 허락하지 않아요. 내 집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요. 자물쇠 수리공을 불러와요. 여기서 한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하지만 잠깐.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이 열쇠가 맞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며 열쇠를 잠금에 돌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퀵크웨그의 보조 잠금 장치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고 빼낼 수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퀵크웨그의 보조 잠금 장치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고 빼낼 수 없었다. 문을 부수어야겠어요. 나는 말했는데 여주인은 나를 잡아 다시 한번 문을 부수는 것을 막으려 했지고 나는 그녀를 밀쳐내고 갑자기 전력으로 문에 몸을 던졌다. 문은 엄청난 소리와 함께 열렸고 손잡이가 벽에 부딪혀 벽지까지 천장으로 튕겨갔다. 그곳에서 오마이갓 크유이지가 온전히 차분하고 자제력 있게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요조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눈을 한쪽도 다른 쪽도 보지 않으며 마치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살아있는 기운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크유이지. 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크유이지. 무슨 일이야? 그가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건 아니죠. 여주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눕혀서 자세를 바꾸어 보려고 했지만 그 자세가 너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워서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마도 그는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았고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허시 부인, 나는 말했다. 그는 적어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이 이상한 일을 제가 처리할게요. 여주인이 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퀴크웨그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아무리 공손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도 그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아무리 공손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도 그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이게 그의 라마단의 일환일까? 그 고향 섬에서는 이렇게 엉덩이에 앉아 금식하는 게 일상인가? 아마 그럴 거다. 그렇다. 그것이 그의 신념의 일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를 두자. 그는 결국 일어날 것이다. 언젠가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니 다행이다. 그의 라마단은 한 해에 한 번뿐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다지 정시성이 있지 않다고 믿는다. 나는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다. 푸딩 여행에서 막 돌아온 몇몇 선원들의 긴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북위선 북쪽의 대서양에서만 이루어지는 짧은 고래잡리 항해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푸딩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거의 11시까지 듣다가 나는 다시 올라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 이제 크유이지가 그의 레머던을 마쳤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아니었다. 그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가 하루 종일
그리고 반나절을 그 추운 방에서 엉덩이에 앉아서 나무 조각을 머리에 올리고 있는 것이 정말로 무의미하고 미친 짓처럼 보였다. 제발, 크유유이지. 일어나서 몸을 풀어. 일어나서 저녁을 먹어. 굶어 죽을 거야. 크유유이지.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포기할 것 같았으므로 나는 잠자리에 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곧 그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무거운 곰털 재킷을 그 위에 덮어주었다. 밤이 매우 추울 것 같았다. 그는 그냥 평상시 자켓만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촛불을 끄고 나서 퀴크웨그의 생각을 했는데 불과 4피트 떨어진 곳에서 그가 그 불편한 자세로 차가운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괴로웠다. 밤새 같은 방에서 깨어있는 이교도를 그 불가사의한 레머던 속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지만 어찌됐든 결국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 침대 옆에서 크유이지가 마치 바닥에 나사로 고정된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러나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그는 몸을 일으켰고 뻣뻣하고 삐걱거리는 관절로 다가왔지만 얼굴에는 밝은 표정을 지으면 에게 다가왔다. 그가 내 이마에 다시 이마를 맞대며 레머던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제 내가 이전에 암시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의 종교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모욕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종교가 정말 미친 듯이 되거나 그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 이 지구가 불편한 숙소가 될 때 나는 그 사람을 따로 데려다가 그 점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로 그때 나는 크유이지에게 그렇게 말했다. 크유이지, 이제 침대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들어봐. 그러고는 원시 종교의 시작과 발전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여러 종교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는 크유이지에게 모든 레머던과 긴 금식과 차가운 방에서 엉덩이에 앉는 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고 건강에 나쁘며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위생과 상식의 명백한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는 그에게 다른 일에서는 이렇게 매우 현명하고 신중한 야만인인 그가 왜 이런 웃기는 레머던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금식은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정신도 쇠약해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화불량 종교인들이 그들의 내세에 대해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크유이지. 지옥은 처음에는 소화되지 않은 애플 덤플링에서 태어난 아이디어였고 그 이후로 레머던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유전적 소화불량에서 계속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는 단 한 번 기억에 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인 황이 큰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열린 대연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 전투에서 적 50명이 오후 2시쯤에 사망했고 그날 저녁에 모두 요리되어 먹혔다고 했다. 그만, 크유이지. 그만하자 몸을 떨면 애가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말이 암시하는 바를 이미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 섬을 방문한 한 선원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곳에서 큰 전투에서 승리하면 승자의 마당이나 정원에서 사망자들을 바비큐로 구워서 하나씩 큰 나무 접시에 담아 빵나무와 코코넛 그리고 입에 파슬리를 넣어 장식한 후 승자의 인사로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 관습이라고 했다. 마치 크리스마스 칠면조처럼 말이다. 결국 나는 종교에 대한 내 말이 퀴크웨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그는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해 내 말을 잘 못 듣는 듯 했는데
그 주제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내 아이디어를 간단히 말해도 그가 나를 3분의 1 이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마도 내가 종교에 대해 아는 것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지혜로운 젊은이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지 안타까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침 애가 전도적인 이교도 경건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정말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마침내 우리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크유이지는 아침 식사를 아주 많이 했다. 여러 종류의 수프를 먹으며 레머던을 끝낸 후 러주인이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한 후 우리는 피코드 홀을 타러 나갔다. 한가롭게 거닐며 넙치뼈로 이를 닦고 있었다. 우리가 선박 쪽으로 가는 부두 끝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크유이지는 그의 해포를 들고 있었고, 그때 페레그 선장이 그의 휘장 안에서 그로부터 큰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 세웠다. 그는 내 친구가 이륙을 먹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또한 그런 사람은 배에 태우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가 천상에 오르려면 먼저 그가 종교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페레그 선장. 내가 말하면 안간에 뛰어올라 내 친구를 부두에 남겨두고 선상으로 올라갔다. 그가 보여야 한다는 것. 바로 서류 말이다. 선장은 대답했다. 그래, 비르달드가 그의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페레그의 뒤에서 얼굴을 내밀며 그가 교회와의 교류가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라며 크유이지를 향해 덧붙였다. 지금 어떤 기독교 교회 신도인가? 왜? 내가 말했다. 그는 첫 번째 회중교회의 신도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나는 문신을 한 야만인들이 결국 난테켓의 선박에서 교회로 개종하게 된다. 첫 번째 회중교회, 비르달드가 말했다. 그게 디컨 드루터놈이 콜먼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인가? 그러고는 그의 노란색 반다나 손수건으로 안경을 문지른 뒤 아주 조심스럽게 안경을 쓰며 휘장 밖으로 나와 난간에 몸을 기울여 크유이지를 한참 동안 살펴보았다. 그가 언제부터 신도였지? 비르달드가 나에게 물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겠군. 저문이. 그래. 페레그가 말했다. 그리고 세례도 제대로 안 받았을 거다. 그렇다면 그의 얼굴에서 악마의 푸른색이 사라졌을 거야. 진짜야. 비르달드가 소리쳤다. 이 필리스티인은 디컨 드루터노미의 모임의 진짜 신도야. 난 그가 교회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어. 매주 일요일마다 그 모임 앞을 지나가는데 디컨 드루터놈이나 그의 모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제가 아는 건 크유이지가 첫 번째 회중교회에 태어난 신도라는 것뿐이에요. 크유이지는 장로직도 맡고 있어요. 첨은이 비르달드가 엄하게 말했다. 자신을 설명해 봐. 내가 무슨 교회를 말하는 건지 대답해라. 이렇게 몰리자 나는 대답했다. 저는 선생님, 저와 선장 페레그, 여기 크유이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속한 이 모든 예배하는 세상의 위대한 그리고 영원한 첫 번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교회에 속해요. 단지 우리 중 일부는 그 주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괴상한 신념들을 품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신앙에선 모두 손을 맞잡고 있어요. 스플라이스, 너는 스플라이스 손을 맞잡는 거다. 페레그가 가까이 오며 외쳤다. 저문이, 너는 미션 선교사로 가는 게 더 낫겠다. 포어마스트 손보다 나는 이런 설교는 처음 듣는다. 디컨 드루터노미의 매플 목사도 이보다 나은 걸 못했을 거다.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다. 올라타라. 서류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말한다. 크유이지한테 그가 뭐라고 부르지? 크유이지에게 가라고 말해라. 그가 가진 해포는 참 멋지구나. 크유이지.
너는 고래보트의 앞에 서본 적 있냐? 물고기를 쳐본 적 있냐? 말없이 크유유이지는 그의 야생적인 방식으로 난간 위로 뛰어올라 배 옆에 매달린 고래보트에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을 굽혀 해포를 들고 이런 식으로 외쳤다. 선장, 저기 물에 작은 타르방울 보이지? 그렇다면 그게 고래의 눈이라 생각해봐. 그럼. 그리고 정확하게 조준한 후 그는 해포를 휙 던져 비르달트의 넓은 챙을 넘어서 배의 갑판을 가로질러 반짝이는 타르방울을 정확히 맞췄다. 이제 크유이지가 조용히 끈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저게 고래의 눈이었다면 그럼 아버지 고래는 죽었겠지. 빨리 비르달드. 페레그가 말했다. 그의 파트너인 비르달드가 날아가는 해포에 놀라서 선실로 물러난 뒤 빨리 나는 말한다. 비르달드, 배의 서류를 가져와라. 우리는 크유이지. 아니, 크유이지를 우리의 보트에 태워야 한다. 자, 크유이지. 우리는 너에게 90번째 몫을 줄 것이다. 그건 지금까지 난테켓에서 해포어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 몫이다. 우리는 선실로 내려갔고 내 기쁨은 크유이지가 결국 나와 같은 배의 선원으로 등록된 것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페레그가 서명 준비를 마친 후 그는 나를 향해 말했다. 내 생각에 크유이지는 글을 쓸 줄 모를 거다. 그렇지 않냐? 크유이지. 너는 서명을 하거나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질문에 크유이지는 전에 비슷한 절차에 몇 번이나 참여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제공된 펜을 잡고 종이에 정확히 그의 팔에 새겨진 괴상한 둥근 모양을 그려 넣었다. 그래서 페레그 선장이 그의 이름에 대해 고집을 부린 실수 덕분에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크유이지. 그의 X 표시. 한편 비르달트는 진지하게 크유이지를 지켜보며 마침내 엄숙하게 일어난 얼분 치마에 회색 코트 주머니에서 묶어놓은 전단지 더미를 꺼내어 후일의 노래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아는 제목의 책자를 고른 후 그것을 크유이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 책과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진지하게 크유이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둠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내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는 이 배의 공동 소유자이며 이 배의 모든 선원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있다. 제발 더 이상 벨리알의 종이 되지 말고 우상벨과 괴물용을 멀리하고 다가오는 분노에서 돌이켜라. 눈을 조심하라고. 오, 제발 지옥의 불구덩이를 피하라. 비르달드의 말 속에서 아직도 바다의 소금기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성경적인 문구와 일상적인 표현들이 혼합된 형태였다. 그만둬. 비르달드, 하포니어를 망치지 말아라. 페레그가 외쳤다. 신앙심 깊은 하포니어는 좋은 항해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상어 기질이 빠져버린다. 하포니어는 상어처럼 날카로워야 한다. 한때 난테캡과 비냐드에서 가장 용감한 보트 헤더였던 젊은 나스웨인이 있었는데 그가 모임에 참여한 후 결국 좋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두려워져서 고래를 피하기 시작했다. 고래가 그를 쳐서 데비 존스로 갔을 경우를 두려워하며 페레그, 비르달드가 말했다. 그의 눈과 손을 들어 너도 나처럼 많은 위험을 겪었음을 알지 않느냐. 페레그, 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신성하지 못한 말들을 할 수 있냐? 너는 너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 페레그, 말해보라. 이피크유오디가 일본의 태풍에서 세 개의 마스트를 잃었을 때, 그때 너와 함께 선장이었던 아합이었을 때, 그때 죽음과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느냐. 들어봐. 페레그가 말하며 선실을 가로지르며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기본 텍스트 모두 들어봐.
그때마다 배가 침몰할 거라 생각했을 때 죽음과 심판이라니? 마스트가 3개 다 끊어지며 배 옆구리에 쿵쿵 울리는데 앞뒤로 파도가 쏟아지며 죽음과 심판을 그때 생각했겠냐? 아니, 그때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때는 아합 선장과 내가 생각했던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모든 사람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예비 마스트를 세울 것인가, 가장 가까운 항구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었다. 비르달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코트에 단추를 채우며 갑판으로 올라갔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주 조용히 돛을 고치는 항해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 그는 패치를 줍거나 버려질 수 있는 타르로 엮인 실을 아끼기 위해 구부리기도 했다. 동무들, 너희들은 저 배에 승선했나? 크유이지와 나는 방금 피커드를 떠나 물가에서 멀어지며 각자 생각에 잠겨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때 이와 같은 말을 건네는 낯선 사람이 우리 앞에 멈춰서서 커다란 손가락을 그 배를 향해 뻗었다. 그는 낡은 재킷과 기운 바지를 걸친 초라한 차림새였으며 검은 손수건 조각을 목에 두르고 있었다. 얼굴은 온통 얼근 자국으로 덮여 있어 마치 거센 급류가 마르고 난 후에 복잡한 골이 파인 강바닥처럼 보였다. 그 배에 승선했냐고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배는 피커드를 뜻하는 거겠죠. 나는 그를 좀 더 찬찬히 살펴볼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다. 그래, 피커드. 저기 저 배 말일세. 그는 팔을 뒤로 빼더니 갑자기 힘차게 앞으로 내밀며 마치 총검을 겨누듯 벗은 손가락 끝을 배에 정확히 조준했다. 네, 방금 승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계약서엔 어이 영혼에 대한 조항도 있던가. 뭐라고요? 아, 어쩌면 너희는 애초에 영혼이 없을 수도 있겠군. 그는 빠르게 말했다. 뭐, 상관없어. 영혼 없이도 잘 지내는 친구들을 여러 봤으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영혼이란 마차의 5번째 바퀴 같은 거라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선원 양반,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부족함을 다 채울 정도로 가지고 있지. 낯선 사내는 그라는 단어에 신경질적으로 힘을 주어 말했다. 크유이지. 가자. 나는 말했다. 이 친구 어디서 풀려난 모양이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나 누군가에 대해 떠들고 있잖아. 멈춰. 근 낯선 사람이 외쳤다. 맞아. 너희는 아직 올드 썬더를 본 적이 없지. 그렇지. 에이헤브 선장. 뭐라고? 우리 배. 피커드의 선장 말입니까? 그래, 우리 같은 늙은 선원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아직 그를 본 적이 없지.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프다고 하던데 곧 회복해서 괜찮아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라고 낯선 사내는 조소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잘 들으라고 에이헤브 선장이 괜찮아지는 날이 온다면 이내 왼팔도 멀쩡해질 거야.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걸. 그에 대해 뭘 하십니까? 너희는 그에 대해 어떤 말을 들었지? 그걸 먼저 말해보라고. 그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뛰어난 포경사이자 선원들에게 좋은 선장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 사실이야 둘 다 충분히 사실이라네. 하지만 그가 명령을 내리면 즉시 움직여야 해. 발을 옮기면서도 우르렁대고 우르렁대면서도 가야만 하지. 그게 에이헤브 선장의 방식이야. 하지만 예전에 케이프혼에서 그가 사흘 밤낮을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겠지. 산타의 제단 앞에서 스페인 놈과 벌인 치명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은빛 칼라베시에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난 항해에서 연대로 다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선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 테지. 안 그런가? 아니, 듣지 못했을 거야. 어떻게 알겠나? 그걸 아는 사람은 낸터킷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지는 못할걸.
하지만 그래도 혹시 그의 다리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지. 어떻게 다리를 잃었는지는 말이야. 그래, 그건 들었을 거야. 분명히. 아, 그래. 그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적어도 그가 한쪽 다리만 남았다는 건 말이야.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향유고래가 가져갔다는 것도. 선생, 당신이 지금 무슨 잡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군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저기 보이는 피쿼드호의 에이헤브 선장을 말하는 거라면 그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라면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 확실한가? 정말로 다. 꽤 확실합니다. 거지 같은 행색의 낯선 사내는 피쿼드를 가리킨 채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치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듯 조금 움찔하고는 몸을 돌려 말했다. 그래, 배에 승선했단 말이지. 계약서에도 이름을 올렸고, 좋아, 좋아. 한번 서명한 건 끝난 거지. 될 일은 되는 법이고, 혹은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가겠지. 누군가는 그와 함께 항해해야 할 테니까. 딱히 너희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불쌍한 것들. 신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아침 인사하네. 동무들, 안녕히 가게나 거룩한 하늘이 너희를 축복하길. 너희를 붙잡아둔 것이 미안하군. 잠깐, 친구, 내가 말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제대로 말하시오. 하지만 우리를 속이려는 거라면 헛수고입니다. 그저 그 말뿐이오. 잘 말했군. 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좋더라. 너 같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딱 어울릴걸. 아침 인사하네. 동무들 아침. 아, 그리고 말이야. 배에 가면 전해주게. 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 친구. 그렇게 우릴 속일 수 있을 것 같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간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라오. 아침 인사하네. 동무들 아침. 아침이지. 내가 말했다. 가자. 크유이 크유이지. 이 미친 사람은 내버려 두자. 그런데 잠깐. 당신 이름이 뭐요? 엘리야. 엘리야.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근 우더기 차림의 늙은 선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길을 걸어갔다. 결국 그는 우리를 겁주려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100야드쯤 걸었을까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서며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보라 엘리야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지 않은가? 다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말이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져. 나는 크유이지에게 그가 따라오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그가 계속 자라올지 보기로 했다. 그는 우리가 돈 모퉁이를 똑같이 돌았다. 나는 문득 그가 우리를 미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왜? 그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애매모호하고 반쯤은 암시하고 반쯤은 숨기는 듯한 말투. 피쿼드와 에이헤브 선장. 그리고 잃어버린 다리. 케이프 혼에서의 사건. 눈빛 칼라벳이 내가 전날 피코드에서 들었던 피렉 선장의 말, 인디언 여인 티스틱의 예언, 그리고 우리가 맹세한 항해,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나는 이 너덜너덜한 엘리야가 정말 우리를 미행하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크유이지와 함께 길을 건너 반대편으로 가서 걸어온 길을 다시 되짚어 걸었다. 하지만 엘리야는 마치 우리를 본 적도 없다는 듯 그냥 지나쳐갔다. 나는 안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그를 사기꾼이라 단정지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피코드호에서는 큰 분주함이 일어났다. 헌돛을 기우는 것은 물론이고 새돛도 배로 실려왔으며 두루마리로 말린 청과 감긴 밧줄들이 잇따라 들어왔다. 요컨대
배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보였다. 펠레그 선장은 좀처럼 육지로 나가지 않았고 자신의 움막에 앉아 선원들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반면 빌데드는 온갖 물품을 사고 마련하는 일을 도맡았으며 선창과 돛대 위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밤늦도록 일을 계속했다. 크유이지가 선원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선원들이 머물던 모든 여관에 명령이 내려졌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각자의 짐을 배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배가 언제 떠날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유이지와 나는 짐을 챙겨 배로 보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육지에서 자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미리 넉넉하게 통보하는 법이라 피커드호는 며칠 동안이나 출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만도 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완전한 준비를 갖추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집을 꾸리는 데는 수많은 물품이 필요하다. 침대, 냄비, 칼과 포크, 삽과 집게, 냅킨, 호두가게 등등 고래잡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배양 한가운데에서 3년 동안 생활해야 하는 만큼 식료품 가게도, 노점상도, 의사도, 빵집도, 은행도 없는 바다 위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물론 이는 일반 상선에도 해당하는 일이지만 고래잡리 배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고래잡리 항해는 워낙 긴 데다 업에 특화된 물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선박이 기항하는 외딴 항구에서는 그 어떤 물건도 쉽게 보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배 중에서도 고래잡리 배는 온갖 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항해의 성패를 좌우하는 물품들이 손상되거나 유실될 위험이 컸다. 그래서 예비보트, 예비돛대, 예비밧줄, 예비작살 등 선장이나 배 자체만 빼고는 모든 것을 여분으로 준비해야 했다. 우리가 섬에 도착했을 무렵 피코드호의 가장 무거운 화물은 이미 대부분 실린 상태였다. 소고기, 빵, 식수, 땔감, 쇠퇴와 통제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후에도 크고 작은 물품들이 끊임없이 배로 실려 나갔다. 이런 잡다한 물건을 나르는데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은 빌데드 선장의 누이였다. 그녀는 강마른 노인이었지만 불굴의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으며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피커드호가 일단 바다로 나가고 나면 절대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듯 보였다. 때로는 선실 찬장에 놓을 피클 단지를 들고 나타났고 때로는 항해 일지를 쓰는 1등 항해사를 위해 기펜 한 다발을 가져왔다. 또 어떤 날은 요통에 시달리는 선원을 위해 플란넬 천을 챙겨오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인 체리티 자선라는 이름에 그야말로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그녀를 체리티 아줌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실제로도 자선 수녀처럼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인 빌데드가 관계된 이 배가 무사히 항해하기를 바랐으며 그 안에 자신이 투자한 몇십 달러의 돈도 안전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마지막 날 배에 오를 때의 모습은 꽤 놀라운 광경이었다. 한 손에는 길다란 기름 국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그것보다도 더 긴 고래잡리 창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빌데드와 펠레그도 뒤처지지 않았다. 빌데드는 필요한 물품을 적어둔 긴 목록을 들고 다니며 새로운 물품이 도착할 때마다 그 옆에 체크 표시를 해두었다. 한편 펠레그는 그의 고래뼈 움막에서 이따금 비척이며 걸어 나와서는 선창 아래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는 돛대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인부들에게도 소리쳤으며 마지막으로 다시 움막 안으로 들어가며 고래처럼 보요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크유유이지와 나는 자주 배를 찾아갔고
그때마다 에이헤브 선장에 대해 물었다. 그의 상태는 어떤지, 언제쯤 배에 승선할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는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곧 배에 오를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에는 펠레그 선장과 빌데드 선장이 항해 준비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내가 내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면 이렇게 긴 항해를 떠나면서도 실질적인 지휘관이 될 사람을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썩 유쾌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불안이나 의심이 들더라도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그 불안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마침내 다음 날 배가 반드시 출항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내려졌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크유유이지와 나는 아주 이른 시각에 길을 나섰다. 거의 6시가 다 되었지만 부두 근처는 여전히 회색빛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이었다. 저기 앞서 달려가는 선원들이 보이는데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다면 내가 크유이지에게 말했다. 그림자는 아닐 거야. 해 뜨기 전에 출항할 모양이군. 어서 가자. 멈춰.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그 목소리의 주인이 우리 바로 뒤로 다가와 두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인 채 이상한 눈빛으로 크유이지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엘리야였다. 배에 오르려나. 손 치워. 내가 말했다. 저리 가. 크유이지도 몸을 털며 말했다. 그럼 배에 안 타겠다는 거야. 아니, 탈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게 자네와 무슨 상관이지? 엘리야 씨, 자네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아니, 전혀 몰랐는걸. 엘리야는 말하며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크유이지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엘리야, 우리를 그냥 보내주게. 내가 말했다. 우린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떠날 거고 괜히 지체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는 말이지. 아침 먹기 전에 돌아오려나. 이 사람 정신이 나갔군. 크유이지. 가자. 우리가 몇 걸음 옮기자. 엘리야가 다시 우리를 불렀다. 무시해. 내가 말했다. 크유이지. 가자. 하지만 그는 몰래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고 갑자기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좀 전에 저 배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봤나? 그의 너무나도 사실적인 질문에 나는 순간 멈칫하며 대답했다. 응, 4~5명 정도 본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두워서 확신할 수는 없어. 그래, 아주 어두웠지. 아주. 엘리야가 말했다. 좋은 아침일세. 우리는 다시 그를 지나쳤지만 그는 또다시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쳤다. 이제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게나. 누구를 말하는 거지? 좋은 아침일세. 좋은 아침. 그는 다시 멀어지며 중얼거렸다. 아, 자네들에게 경고하려 했는데 하지만 됐네. 됐어. 다 같은 식구 아니겠나. 오늘 아침 참 추운걸? 안녕히들 가게. 다시 볼 일은 없을 테지. 아마도. 대배심에서나 보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렇게 횡설수설한 말을 남기고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미친 듯한 무례함에 아는 순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피코드호에 올라보니 배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선실 출입구는 안에서 잠겨 있었고 해치들도 모두 덮여 있었으며 밧줄이 잔뜩 쌓여 있었다. 우리는 선수 갑판으로 가보았고 해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에 내려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낡은 피코트를 걸친 채 깊이 잠든 늙은 조선공이 한 명 있을 뿐이었다. 그는 2개의 선원용 궤적 위에 길게 엎드려 팔을 베고 얼굴을 묻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크유이지. 우리가 본 그 선원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잠든 조성공을 바라보며 물었다. 하지만 크유이지는 아예 내가 언급한 일을 눈치채지도 못한 듯했다. 그렇다면 내가 착각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엘리야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떠올리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렇다고 깊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다. 나는 다시 조성공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크유이지에게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체를 지켜줘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러자 크유이지는 잠자는 남자의 등을 손으로 눌러보더니 푹신한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 위에 걸터 앉았다. 이런, 크유이지, 거기 앉지 마. 내가 소리쳤다. 아주 좋은 자리야. 우리나라 방식이야. 얼굴 안 눌리니까 걱정 마. 얼굴? 저게 얼굴이라고. 나는 피식 웃었다. 그렇다면 아주 자비로운 인상이군.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어 가슴이 들썩이잖아. 크유이진 내려와. 네가 너무 무거워서 가엾은 사람의 얼굴이 짓눌리고 있어. 내려와. 결국 크유이지는 잠자는 조성공의 머리맡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도마호크 담뱃대를 꺼내 불을 붙였다. 나는 그의 발치에 앉았다. 우리는 담뱃대를 조성공의 머리 위로 번갈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퀴퀘그가 자신의 나라에서는 소파나 의자가 없어서 왕과 귀족들이 게으른 사람들을 살찌워서 좌석으로 삼는 관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배에서 10명 정도의 게으른 사람들을 사서 지방 곳곳에 배치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게 얼마나 편한지 아나? 휴대용 의자보다 훨씬 좋아. 습한 늪지에서 나무 아래 쉴 때. 부하를 불러서 의자처럼 앉으면 된다네. 이런 이야기를 하며 크유이지는 담뱃대를 받을 때마다 그 도끼날을 조성공의 머리 위에서 휘둘렀다. 그건 왜 그러는 거야? 크유이지. 내가 물었다. 매우 쉬워. 죽이는 거. 아주 쉬워. 그는 자신의 도마호크가 전쟁에서는 적을 죽이고 평화로울 때는 담배를 피우는데 쓰였다는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갑자기 잠자는 조성공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작은 공간이 연기로 가득 차자 그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코가 찡그려졌으며 몸을 몇 번 뒤척이다가 마침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이봐, 대체 누구야? 담배 피우는 사람들. 승선한 선원들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배는 언제 출항하죠? 아, 그래. 너희도 승선했나? 오늘 떠난다. 선장은 어젯밤 배에 올랐다. 어떤 선장? 에이헤브. 누구겠나? 당연히 그 사람이지. 나는 에이헤브에 대해 더 물어보려 했지만 그때 갑판 위에서 소란이 일었다. 스타벅이 깨어났군. 조성공이 말했다. 그는 부지런한 1등 항해사야. 신앙심도 깊고 유능하지. 나도 이제 일해야겠어. 그렇게 그는 갑판 위로 올라갔고 우리도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선원들이 삼삼오오 배에 올라탔고 줄잡리들이 분주히 움직였으며 항해사들도 활발히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에이헤브 선장은 여전히 선실에 틀어박혀 있었다.